김모 씨가 이 빚을 갚아야 되겠습니까?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빚을 못 갚았는데 그러면 은행에서 장부에서 빼버린다? 아니, 그런 황당한 일들이 정말 일어나나? 누구 책임일까요? A씨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은행 책임입니까? 아니면 정부 책임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재윤경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의 제목은 슬기로운 금융생활입니다. 요즘 드라마를 통해서 슬기로운 무슨 생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잘못 알고 있는,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생각을 바꾸면 금융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이전보다 많은 그 부담을 덜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묻겠습니다. 첫 번째는 A씨라는 사람이 은행에 돈을 1,000만 원을 빌렸는데 못 갚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누구 책임일까요? A씨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은행 책임입니까? 아니면 정부 책임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연히 A씨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못 갚았는데 A씨 책임이지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상당수가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주 극히 적은 분이지만 그래도 은행이 좀 잘못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A씨가 은행에서 펀드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펀드가 손실이 나서 한 푼도 못 찾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투자한 A씨한테 책임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펀드를 잘못 판 은행의 책임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또 이것도 정부 책임이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질문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은행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A씨가 투자자 책임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께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자.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A씨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은 이자 수익에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A씨의 상환 능력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빌려줬습니다. 빌린 사람은 안 갚은 것이 아니고 못 갚았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은행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좀 전에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돈을 빌릴 때도, 그리고 투자를 했다는 거는요, A씨가 은행에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엔 은행이 돈을 빌렸어도, 그래서 1,000만 원 모두가 손실이 났는데 이 경우 저 경우 다 우리는 사실상은 개인의 책임만을 따져 묻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빚을 못 갚은 경우에 대해서 정부에서 여러 형태로 구제를 해줘야 된다, 이런 제도를 마련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왜 돈 못 갚는, 안 갚는 사람들을 구제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따지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은 은행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을 빌려줄 때 상환 능력을 꼼꼼히 살필 수 있는 시스템과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A씨라는 개인은 돈을 빌릴 때 돈이 절박하기 때문에 사실 자기 재정 상황을 아주 객관화시켜서 객관적으로 미래의 자금 흐름까지 다 예측해서,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전문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고객과 그리고 은행의 이 관계는 정보 비대칭이 강한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전문적인 반면에 소비자는 전문적이지 않다. 은행은 객관적인 반면에 소비자는 객관적이지 않다. 돈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거꾸로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선진국에서는요, 이를 반대로 여깁니다. 법과 제도가 이
이미 소비자보다는 은행에게 더 막대한 책임을 묻는 형태로 제도와 법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약탈적 대출 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하는 약탈적 대출이란 소비자의 상환 능력 이상의 돈을 빌려주는 것. 한마디로 빌려서 갚다가 못 갚을 수도 있는 수준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약탈적 대출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A씨가 1,000만 원을 빌렸는데 못 갚았다. 이 못 갚았다는 것을 은행은 사실 빌려줄 때 이미 알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요, 충분히 상환 능력을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안전한 대출을 소비자에게 권했고 대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갚다 보니 은행이 사실은 돈을 빌려줄 때 파악했던 재정 여건과 다른 상황이 발생해서, 그래서 상환 불능 상태에 이른 것을 전제로 해서요, 못 갚는 상황이 되면 무조건 A씨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행하고 A씨가 만나서 상환 계획을 다시 짭니다. 뭐 예를 들면은 갑자기 실직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실직을 했으면 이자와 원금 납입을 다시 취업하는 기간까지 유예를 해줍니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다시 취업하고 다시 정상 상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런 제도들이 미국, 호주, 영국 이런 데는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철학이 뭡니까? 그러니까 소비자가 돈을 빌려서 못 갚을 때는 소비자보다는 은행의 책임이 더 막중하다. 이 철학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의 재정 여건을 더 꼼꼼하게 살펴야 될 의무를 굉장히 여러 형태로 강하게 그렇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모 씨라고 할까요? 예, 김모 씨가 은행에서 돈을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빌렸는데 3개월 동안 연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3개월 동안 연체를 한 빚을 우리는 부실채권이라고 부릅니다. 뭐 부실채권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은행의 건전성 때문이죠. 은행 산업은 우리가 돈을 예금을 하고 그리고 그 예금한 돈을 또 누군가에게 빌려줘서 그리고 빌려준 다음에 회수해서 그리고 다시 예금자에게 이자까지 해서 원금을 돌려주는 자금을 중개하는 기관이죠. 근데 우리가 예금을 맡겼는데 은행에서 이 돈을 부실한 곳에 줘서 못 돌려받으면 예금자에게 돌려주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금자는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이런 약간의 부실 징후가 생겨서 은행이 위험하다. 그럼 너도 나도 다 은행에 가서 내 돈을 찾아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은행 산업은요, 자칫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또 정부가 예금을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은행의 안정성을 정부가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정부가 은행이 건전한지, 은행이 잘 부실하지 않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그널을 주고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부실채권이라는 것을 기준을 두고 부실채권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 계속 정부에서 체크해서 건전성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김모 씨가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3개월 동안 못 갚았어요. 부실채권이죠. 이런 부실채권이 늘어나면 정부로부터 은행은 제재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부실채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상채권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호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소비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모색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예 강제 조항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실채권을 정상채권화하는 게 아니라 부실채권을 없애버립니다. 어떻게 없앨까요? 일단 회계장부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멍한 표정으로 어리나간 표정으로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안 갚아도 되죠. 장부상에서 빠졌는데. 그러나 이 채권은 은행 장부상에서는 빠졌는데요. 사실 부실채권으로 2차 시장으로 팔려갑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죠. 이 부실채권, 3개월 이상 연체된 1,000만 원짜리 부실채권, 당신이 그 채권을 사서 김모 씨에게 추심을 해서 그 1,0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다. 그런다면 당신은 몇 퍼센트에 사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 참 착합니다. 참 착해요. 80%? 50%?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시장에서는요, 이런 부실채권들이 지금은 조금 가격이 올랐어요. 가격이 오른 이유는 제가 전 국회의원 임기 중에 이와 관련된 각종 규제들을 엄청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부실채권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채권이 조금 가격이 높아졌긴 했는데, 한때는 부실채권 3개월, 겨우 3개월 연체된 부실채권의 가격이 시장에서 3% 내외로 팔렸다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가격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싸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채권의 땡처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렸으면 이제는 채권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채권자의 모든 지위를 획득해서 압류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찾아갈 수 있고 방문할 수 있고 기타 등등, 이런 채권자의 모든 지위를 다 획득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심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도 또 이 채권이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환이 안 되면 3차 시장, 4차 시장 계속 이 채권은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실채권 시장이 굴러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정말 한때 예를 들면 외환위기 때 너무 힘들어서 하던 사업이 망해서, 그래서 생겼던 빚을 20년, 30년 동안 계속 채권자가 바뀌어가면서 추심을 당합니다.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걸로 고통받지 마십시오. 정부에서요,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된 구제 제도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해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공부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으십시오. 거기 가셔서요, 무조건 내 채권이 20년 됐는데 난 사실은 다 갚은 줄 알았는데 불쑥 튀어났다 라고 하시면 그냥 갚지 마시고요, 그 채권자랑 상대하지 마시고요, 금융복지상담센터 찾아가셔서 해결하십시오.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이자율 10%와 관련된 논란이 한창입니다. 지금 20% 수준인데 20%가 좀 넘죠, 평균 이자율이. 근데 이 대부업체 평균 이자율입니다. 근데 이걸 10%로 낮추면 누가 돈을 빌려주려고 하겠느냐?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업도 이용하지 못하고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어디선가 조달해서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이 조달 금리가요, 사실상 2%, 3% 수준입니다. 그러면 2%, 3%로 조달된 돈을 소비자들에게 20% 넘는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이거는 엄청난 폭리 아닙니까? 10%로 이자율을 낮춰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대부업체들은 조달 금리에 비해서 많은 금리차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때 조달 금리가 회사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3% 전후라고 합니다. 그러면 3%로 돈을 조달해 와서 지금 현재 대부업체 평균 금리가 24% 수준인가 되거든요. 이건 엄청난 폭리 아닙니까? 이런 금리차를, 이런 폭리를 계속 법으로, 제도로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0% 수준까지 떨어뜨려도 대부업체에 절대로 대출 공급 줄일 이유가 없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편견입니다. 사금융 시장은요, 대부업체에서 돈을 못 빌려서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서, 그런데 너무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갚는데 힘들어서 결국 사금융 시장에 가서 빚을 돌려막기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10%로 낮추고, 그리고 불법 사금융 시장은 처벌을 강화하고, 그리고 불법 사금융을 아예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조금 더 강화하고,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할 때 돈이 없을수록 금융으로 더 신음하는 이런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자율은 반드시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자율을 낮추는 데는 그 어떤 다른 반론의 여지가 없다는 거,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